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남을 그냥 돕겠다고 나선다는 걸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땐 정말 조금 흔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집 안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떠난 지도 오래됐고 자식들도 다 출가한 뒤라 이제 집안엔 제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 조심스레 문을 열자 30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이번에 복지센터에서 파견 나온 지연이라고 해요. 그 아이는 처음부터 공손했습니다. 말투도 또박또박하고 눈빛도 맑아 보였지요. 요즘 독거 어르신들 대상으로 가벼운 집안일 돕기 봉사 활동 중인데요.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무슨 봉사가 그냥 찾아와요? 어디서 그런 지시를 받고 온 거요? 내가 신청한 기억은 없는데. 하지만 지연이라는 그 아이는 제 의심을 아주 능숙하게 부드럽게 풀어갔습니다. 아, 직접 신청하신 건 아니에요. 근처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명단 내려와서요. 최근에 병원 들르셨죠? 거기 기록에서 어르신 정보가 넘어왔대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아이 말대로 며칠 전 무릎 통증 때문에 근처 의원을 다녀온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그렇게 쉽게 넘어간다고? 아니지. 요즘은 다 연결돼 있다더니.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먼저 신발을 벗고 현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할머니. 그냥 어르신 혼자 계시다니까 제가 너무 걱정돼서요. 그 태도에 저는 마음 한쪽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괜한 경계심을 가진 제가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른을 찾아오다니. 참 기특한 아이도 있구나. 그날 지연은 제 집 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며 청소며 정리며 묵은 냉장고 속 김치통까지 싹 치워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일하다 말고 쪼그려 앉아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죠. 할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누가 옆에 있어야 해요. 그 말이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하지 않던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예고도 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 그 안엔 귤과 삶은 고구마가 들어있었죠. 지난번에 김치 꺼내드릴 때 할머니가 기침하시길래요. 따뜻한 거 드셔야겠다 싶어서요. 작은 배려였지만 그날 저는 오랜만에 사람 냄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쯤 지연은 찾아왔고 저도 조금씩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즘 알바도 쉬고 있어서요. 며칠만 어르신 댁 정리 계속 도와드리고 싶은데 혹시 저녁밥이라도 얻어먹어도 될까요?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 어때? 젊은 애가 고생하잖아. 밥 한 끼 정도는 괜찮지. 그렇게 그날 저녁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 나는 밥상이었지요. 그 후로 지연은 자주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며칠 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고장난 건지 누가 가져간 건지도 모르겠고 새로 사야 하는데 당장은 여유가 없어서요. 저는 그제야 조금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시작인가? 하지만 지연의 말투는 절박하지 않았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속상한 티만 내며 조용히 입을 닫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저로 하여금 스스로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받아. 나중에 갚는다고 생각하자고. 지연은 그날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전 꼭 보답할게요.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지연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켠이 또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지연이 제 방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뒤에도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고 그날 이후 저는 지연을 조금 더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상냥했고 손끝 하나 허투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경계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그 아이의 진짜 연기였다는 걸요. 그렇게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데는 전 재산이 걸리기도 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되었지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 번의 배신보다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자주 제 집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참 든든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밥도 먹고 잠깐 외출할 때도 문을 맡길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한결 마음이 놓였거든요. 하지만 그 편안함은 곧 이상한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장을 보러 나가기 전날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지갑 속 현금을 정리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어라? 잔고가 이상하게 적었습니다. 며칠 전에 ATM에서 뽑은 금액도 최근 입금된 기초연금도 빠져 있었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워 몇 번이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낮 2시 20만 원 인출이라는 기록이 찍혀 있었죠. 나는 그 시간에 병원에 있었는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걸까? 나이 들어 깜빡한 걸까? 며칠 후 장롱 속 반지를 꺼내려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끼던 금반지 1개, 그리고 오래된 진주 목걸이 1줄.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설마 내가 딴 데다 옮겨놨나?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서랍도 옷장도 부엌 찬장도.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3시, 그 뒤로는 5분 간격으로 시간을 확인했죠. 다음 날 지연이가 평소처럼 집에 왔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며 슬쩍 물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지난번에 장롱 정리했었니? 거기 반지랑 목걸이 넣어둔 게 없어졌네. 지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요? 아마 제가 청소하다가 옮겼나 봐요. 할머니 그날 주무셔서 제가 마음대로 좀 치웠어요. 죄송해요. 그리고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기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진짜 깜빡한 걸까? 며칠 뒤 옆집 송 씨가 마트 앞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 거기 사는 그 아가씨 말이야. 나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도통 생각이 안 나. 송 씨는 동네 돌아다니는 뉴스, 전단지, 흉흉한 소문에 유독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고, 괜히 불안한 소리 마요. 그 아가씨, 내가 얼마나 봐도 착한 아가씨예요. 하지만 송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뉴스였던가. 전에 보이스피싱 도와줬던 여자의 사진이라. 너무 닮았어. 눈매랑 코 선이 똑같다니까.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사이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통이 반쯤 비어 있고 갓 사둔 고기 포장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냉장고에서 뭔가 꺼냈니? 지난주에 넣어놨던 게 없더라. 지연은 역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할머니께서 지난번에 고기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꺼내놓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기 해달라는 말도 고기 사고 싶다는 말도 그 즈음부터 동네에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옛날엔 김장철 되면 이웃들이 김치 나눠주러 오기도 했고 가끔 교회 집사님이 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다들 발길을 끊었습니다. 지연이 있는 날이면 전화도 잘 안 울렸고 저는 점점 외부와 단절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연이라는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맡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빨래, 청소, 음식, 현관 비밀번호까지.
심지어는 우편물도 지연이 먼저 꺼내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깜빡한 걸까? 내가 헷갈린 걸까? 아니면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걸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꺼낸 동네 신문지 뭉치 안에 구겨진 한 장의 인쇄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국 요양보호사 사칭 피해 속출. 혼자 사는 어르신 노린 사기극 대담해지는 수법. 그 종이에는 흐릿한 얼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자의 옆모습이 지연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깜빡한 게 아니었구나. 사라진 것도 내가 잊은 게 아니었고, 사라지게 만든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날 밤부터 작정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기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 그게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무릎 꿇을 준비를 마칠 때까지 웃으며 기다릴 생각입니다. 믿음은 무너지는 데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걸지도 모르지요. 송 씨가 준 그 신문 조각, 그건 그날 이후 제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접지도 못하고 그저 꺼내볼 때마다 제 심장이 먼저 반응했으니까요. 기사에는 요양보호사 사칭 범죄로 구속된 세 여자의 얼굴이 나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옆모습만 담긴 흐릿한 얼굴. 눈매가 지연과 정말 똑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게 지연이라는 걸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추측만으로 아이 하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잡기 위해서. 며칠 뒤 저는 동네 전파사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 시대지만 저는 아날로그 방식이 익숙했거든요. 할머니, 거실에 요만한 거 하나 설치하면 누가 뭐 훔쳐가도 다 나와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론 복잡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CCTV는 벽시계 뒤에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도 작고 소리도 안 나니 지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잠이 든 척하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날따라 일부러 약통을 밖에 놔두고 조명도 꺼두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예상대로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왔고 조심스레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지연은 제가 잠든 사이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핸드폰으로 찍은 뒤 다시 조심스럽게 원위치에 돌려놓았죠. 그날 영상 속 지연의 표정은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미소보다 냉정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구나. 내 앞에서 연기를 했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이며 그날 영상을 USB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통화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지연이 통화할 때마다 그 말이 다 녹음되게끔 전화기 근처에 마이크를 붙였죠. 며칠 후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녹음기에서 들려온 건 저를 철저히 타깃으로 삼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늙은이 금고만 털면 끝이야. 진짜 이제 다 끝나가네. 내년부턴 외국 간다니까. 여기서도 더는 못 있겠어. 뒤탈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그 아이가 기대한 감정일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방바닥에 앉아 오래된 편지지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처럼 보이게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글이었지만 지연이 봤을 때 욕심이 생기도록 쓰는 게 목표였지요. 다음 날 지연은 언제나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제가 반찬 좀 해드릴게요. 어제 사온 건데요. 닭도 있고 감자도 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지연아.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말인데 혹시 통장 어디 있는지 알아? 잃어버린 것 같아. 지연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바로 웃음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마 어디 잘 넣어두셨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현관문을 반쯤 열어놨습니다. 지연이 밖에 나간 줄 착각하게끔 CCTV와 녹음기를 이중으로 작동시키고 제 방에선 소리 하나 나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연은 또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USB와 통장 사이에 넣어둔 유언장 흉내 문서를 꺼내 읽었고 그 속에서 제 사인을 확인하며 핸드폰으로 또 사진을 찍었죠. 그 모든 장면이 모두 담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 한번 다녀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요즘 뭔가 많이 잃고 있는 기분이야.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건 자신이 무언가를 들킨 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아이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무너져 내리는 걸 저는 아주 천천히 지켜보기로 했으니까요. 누가 착하고 누가 무서운 사람인지 정해주는 건 겉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약해 보였던 저는 이제 그 아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사람은요, 누구를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이 만든 연기 속에 갇히면 끝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 연기에 덫을 파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 지연은 여느 때처럼 아침밥 냄새와 함께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제가 계란찜 해놨는데 따뜻할 때 드세요. 그 아이의 말투는 여전히 살갑고 친절했고 얼굴엔 미소까지 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이제 불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숟가락을 한두 번 뜯어 말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핸드폰 좀 봐봐. 뭔가 도착했을 거야. 지연은 눈을 껌뻑이다가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본 순간 얼굴이 싸늘하게 굳기 시작했죠. 그녀의 휴대폰에는 어젯밤 찍힌 자신의 사진이 한 장 도착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내고 제가 작성한 유언장 흉내 문서를 사진으로 찍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아래엔 한 줄의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넌 나를 속였지만 난 널 덫에 넣었단다. 지연은 침묵했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마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깨물고 숨소리조차 조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아, 너 내가 나한테 연기한 줄 알았지? 근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연기했는지 아니?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눈가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는 이제 더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공포뿐이었죠. 저는 일어나 거실로 향했고 소파 옆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내가 찍은 사진, 내가 했던 통화 내용, 그리고 내가 서랍 뒤진 CCTV 영상이 다 들어있다. 내가 왜 그걸 지금까지 안 냈을까? 지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진짜 그럴 생각까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담담하게. 얘야, 난 평생 사람을 지켜봤단다. 내가 처음은 아니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야. 속은 줄 알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란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 안에서 경찰서 민원 신고 접수증을 꺼내 지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접수한 거야. 이제 너 갈 데 없다. 지연은 벌떡 일어나더니 입술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입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두 눈이 커지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경찰은 아니죠. 그쵸? 저 진짜 나쁜 마음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그랬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얘야. 나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단다. 경찰 2명이 들어섰고 저는 묵묵히 테이블 위 USB를 건넸습니다. 증거는 다 이 안에 있어요. 이 아이가 뭘 했는지 다 들어 있습니다. 지연은 도망치려다 팔을 붙잡혔고 잠시 후 울음 섞인 외침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진짜 왜 이래요? 저 정말 잘해드렸잖아요.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인정하지. 넌 연기도 잘했고, 정성도 많았지. 하지만 그 정성 안에 독이 있었단다. 지연이 경찰과 함께 집을 나서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그 아이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말이야. 조용히 웃으며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란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고요함이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남기고 간 흔적들, 사라진 물건들, 찍힌 영상들과 저 혼자 썼던 그 유언장 흉내낸 종이조차도 모두 제 손으로 되찾은 존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내 방 서랍을 뒤지고 내 물건을 훔쳐가던 그 시간이 지금은 그저 고요하기만 합니다. 지연이 경찰에 끌려간 다음 날 아파트 단지 게시판 한 귀퉁이에 요양보호사 사칭 사기극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가 붙었습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선명하게 찍힌 지연의 얼굴. 웃고 있던,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웃어주던 그 아이의 얼굴이 뉴스 안에서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2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연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일이 생겨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길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이란 언제든 속을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랜만에 송 씨가 김치 한 통을 들고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말했죠. 아이고, 역시 할머니는 보통이 아니야. 내가 그냥 눈빛이 다르다 했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더군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조용히 차 한 잔을 우려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긴 독백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착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서 속는 거예요. 저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곁에 와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믿고 싶었죠. 그 아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 배웠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걸요. 그 아이는 제가 연약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전 약한 게 아니라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난 2번은 속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방 안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아이가 남기고 간 흔적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사진, 녹음기, 유언장 메모. 그 모든 걸 작은 박스에 넣고 봉해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혹시 지금 당신 곁에 누군가 너무 친절한 사람이 있진 않나요? 사람의 얼굴엔 거짓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끝까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보다 냉정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지만 보는 이들 마음속에는 한 문장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